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 기업 창업 3주차 2교시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득의 미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소득의 미래 목차 및 저자 소개 책자 요약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부 소득의 지각 변동, 2부 월급으로 먹고 사는 시대가 끝나고 있다에 대해서 책을 중심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머릿말로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소득의 미래는 어떻게 바뀌고 있나입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저소득층에 집중하고 일을 더 많이 하도록 유도하는 선별복지제도보다 작은 액수의 초기본소득을 도입하자.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재명 지사, 김경수 지사 이런 분들이 지금 박원순 시장 이런 지자체에서 많이 지금 그 재난기본소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별복지, 예를 들어서 좀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복지를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 아니면은 좀 힘든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건 없이 주는 기본소득이 훨씬 낫다. 이것을 2019년도 노벨경제학상 공동수상자 아부지이트 바네르지와 에스테르 디플로가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복지제도가 저소득층의 임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반면 기본소득은 오히려 임금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다 해서 2015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앵거스 디턴도 똑같은 내용을 주장하였으며, 이 사람은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일하지 않을 권리를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은 일이 좋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지 않은 더 열악한 곳으로 일을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최대한 보장해 준다면 오히려 이게 임금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주장들을 하였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부에서 보시면 소득의 지각 변동에서 1장 흑자 인생과 적자 인생을 오가며 벌어지는 일들 해서 첫 번째 이제 그 통계청이 개발한 국민 이전 계정이라는 것을 이 책에서 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그림으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국민 이전 계정에 따르면 한국 사람은 태어나서 적자 구간에서 살다가 29세 흑자 구간에 진입한다는 얘기, 이때 이제 직장을 해서 돈을 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58세 이제 퇴직하고 나서 적자 구간에 접어들어 생을 적자 구간으로 본다. 여기서 국민 이전 계정에 들어가는 것은 노동소득을 중심으로 하고, 이 사람이 소비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것, 또 부모로부터 지원받는 모든 개인 간 사적 간의 이전 소득, 사적 이전 소득, 공적 이전 소득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이렇게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흑자폭이 가장 큰 연령은 43세 때는 아무래도 이제 수입이 많으니까 개인적으로는 가장 흑자폭이 크고, 그다음 적자폭이 가장 큰 연령은 16세. 이것은 이제 이때는 돈을 못 벌기 때문에 국가 가정으로부터 지원은 받고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이때는 가장 적자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0년 기준 흑자 전환 연령은 27세였는데 2015년 29세로 늦춰졌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뭔가, 우리가 그만큼 이제 청년 실업이 더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흑자 전환 연령이 늦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우리나라는 이제 전통적으로 가족 시스템을 통한 소득 이전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내용은 뭐냐면 국가는 기업을 봐주고 기업은 남성 노동자를 봐주고 남성 노동자들은 가족을 봐주는, 이렇게 이제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의 기본 전제 조건은 기업의 수익이 보장돼야 되면 일반적으로 가장 임금이 4인 가족을 모두 부양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기업은 이익이 나지만 어떤 그 근로자들의 임금이 그만큼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반대로 가장 임금이 4인 가족을 모두 부양할 수 없는 수준이 되다 보니까 맞벌이가 있어야 되고 또 모두 벌어야 되는 이런 시스템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역순으로 보면은 가족들은 남성 가장에게 순종해야 되고 남성 노동자는 기업에 복종하며 기업은 국가에 충성하는 구조, 이런 구조에서 임금은 낮추고 세금도 낮추고 복지 수준도 낮추면서 대기업 중심, 수출 주도 중심 국가가 구축이 되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저자는 이제 얘기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 시스템이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고 소개를 합니다. 자, 그래서 국민 이전 계정은 내셔널 트랜스퍼 어카운트 해가지고 우리가 보시면 이제 16세 이제 이렇게 쭉 29세까지 적자를 하다가 이제 일을 하면서 본인이 돈을 벌어서 이제 노후를 위해서 대비를 하게 되는데 이제 50대 후반부터는 적자가 되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적자에서 시작해서 흑자로 전환했다가 다시 적자로 가는, 결국은 노동소득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청년층, 성년층, 중년층에는 돈을 벌지만 그 다음에 청소년기, 그 다음에 노년기에는 적자 인생을 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국민이전 개정을 만든 어떤 국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장에서 이제 우리가 흑자 인생과 적자 인생을 오가며 벌어지는 일들에서 우리가 이제 또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가장 혼자벌어서 4인 가족을 이제 부양하는 것들이 깨지게 된 두 가지 큰 변화가 소득 편중이 심해졌다. 상위 10%의 소득이 집중되면서 대부분 가장이 이제 3, 4인 가구 부양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벌어야 한다는 전제가 흔들렸다. 그래서 이제 소득이 이제 한쪽에 몰린다는 얘기죠. 또한 가족 구조가 변화됐다. 과거에 이제 우리가 3, 4인 가족이 대부분이었다면 지금은 1인 가구가 증가되면서 가족 내 분배에 기반한 분배 시스템이 위협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왜 이제 그 가장의 소득이 중요하냐면 미국에서 진행된 잃어버린 아인슈타인들이라는 별칭을 가진 연구가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부모의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린 시절 나타났던 우리가 영재들 있죠. 이런 영재들이 성리되었을 때 발휘하기 어렵더라. 결국은 부모의 능력이 뒷받침돼야만이 아이가 어렸을 때 재능이 그대로 발휘되더라.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았던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두뇌 크기가 발달되어 있고 두뇌 크기가 큰 사람일수록 사고가 빠르고 언어 지능이 높더라. 그래서 우리나라를 한번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2008년도에 우리나라 소득 상위 10%의 소득 비중이 일본, 미국보다 높은 수치가 됐더라.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소득 상위 어떤 비중이 50% 수준이 넘어간 것이 뭐냐면 지금 뭔가 미국이나 일본보다 더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나라가 소득 불균형이 심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계층 간 사다리가 이제는 더 이상 이제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이제 2018년 말 기준 일자리 1849만 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한번 가지고 1년 전과 비교해서 같은 사람이 계속 차지하고 있는 일자리 비율을 보니까 67%더라. 그러니까 3분의 1은 다른 사람으로 대체 또는 소멸되었다는 얘기는 이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일자리의 어떤 안정성이 취약하다. 여러분들이 최근 우리가 이제 우리가 대처할 수 없는 어떤 사태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최근에 우리나라 전 분야에서 굉장히 이제 구조조정, 무급휴가, 그 다음에 심지어 예를 들어 항공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어서 항공사 운행을 아예 접는 이런 정도로 이렇게 고용의 안정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앞으로 이제 그만큼 이제 우리의 어떤 안정성을 굉장히 약화시키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에 쌓아 올려진 성벽이 높아지고 공고해질수록 성밖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커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또 이런 공무원 이런 데서 근무한 사람들의 어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안전하고 그들의 성벽이 공고이지만 오히려 그 바깥에 밀려있는 사람들의 불안정성이 커진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 격차가 커지면서 소득 격차가 커지고 소득 격차는 삶의 안정성의 격차로 또한 문화의 격차로 확대되면서 결국 신분 격차로 굳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 이것을 이제는 결국은 내가 일을 하는 흑자 구간에서도 간헐적으로 갑자기 고용이 안 돼서 실직 상태로 해서 적자 구간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일이 막막해지니까 결국은 적자 구간을 메우는 해법으로서 요즘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 바로 자녀 갖지 않기.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급격히 떨어졌고 또한 노인 부양하지 않기. 그래서 노인을 이제 부양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가장 어떤 근간이 되는 어떤 인류의 가장 근간이 되는 출산과 어떤 효도 이런 것들이 이제 깨지게 되는 이런 것들이 소득의 지각 변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장에서는 세계는 더 평평해졌지만 삶은 더 울퉁불퉁해졌다 해가지고 우리가 세계가 평평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과거에는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격차, 정보 격차, 기술 격차가 많아졌지만 이것은 이제 많이 이제 평등화가 됐다. 그런데 문제는 삶은 더 울퉁불퉁해졌다는 얘기는 미국이라는 나라와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그 불평등은 해소됐지만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상위층과 중하위층의 내부 소득 분포는 더욱
예를 들어서 격차가 심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쯤에 보시면 1988년 중국의 신흥 중산층이 미국 차상위 계층보다 훨씬 가난했지만 세계화로 인해서 2011년도에는 이제 동등 수준이 됐고 2011년도 이후에는 중국의 중산층이 미국의 차상위, 그러니까 하위 계층보다는 오히려 더 잘 사는, 이만큼 이제 중국은 빠른 속도로 중산층들의 소득이 올라왔는데 오히려 미국의 차상위 계층, 예를 들어서 하위 계층은 오히려 훨씬 더 그것을 허들을 뛰어넘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제 세계화라는 건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1단계는 아웃소싱으로 인한 국경을 넘는 상품에 대한 장벽이 낮아지는 현상이었다면 2단계는 이제 상품뿐만 아니라 전문 지식의 장벽이 낮아지는 과정으로서 이제 무차별적으로 이제 우리가 진입 장벽이 낮아지게 된다. 그래서 한때 우리의 가장 큰 경쟁자가 일본이었죠. 그래서 일본의 30분의 1 수준이던 우리 경제 수준이 3분의 1까지 우리가 GDP 규모로 따라왔고 1인당 국민소득을 보면은 2020년에 우리가 이제 일본의 국민소득을 따라잡을 만큼 이제 그만큼 우리도 급격히 이제 팽창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진국의 중하층 노동자들은 지식은 높고 임금은 낮은 신흥국가 중산층 노동자들과 경쟁하는 절박한 상태에 내몰리고 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현재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뭐 3D 산업이라고 하지만 이런 산업에는 전부 다 뭡니까? 지금 그 동남아 아니면은 저기 뭡니까? 동유럽에서 이렇게 굉장히 지식은 높고 임금은 낮은 신흥국가 중산층 노동자들이 오면서 오히려 우리나라의 중하층 노동자들은 이제 더 안 좋은 일자리로 몰리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더라. 자, 그래서 이제 국민소득은 늘었는데 내 소득은 왜 늘지 않을까?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매스컴에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느낄 겁니다. 저도 느끼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3만 달러가 넘는다고 한다. 과연 그러면 내 소득은 그만큼 늘었을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분배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얘기된 게 뭐냐면 미국 최고 경영자와 보통 직장인 연봉 차이가 1978년에는 30배 수준이라면 지금 이제 CEO는 300배 정도를 받더라는 거죠. 그래서 동기간 동안에 최고 경영자 연봉은 10배가 성장했지만 직원은 1.1배 성장했으니까 결국은 성장의 모든 몫을 CEO들이 가져가는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심지어 월트 디즈니 CEO 밥 아이거는 2018년에 연봉이 6,560만 달러였는데 이게 직원들 평균값의 어떤 1,400배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디즈니 경영진의 보너스를 50%만 줄이면 20여만 디즈니 직원의 10%에게 200달러를 보너스를 지급 가능할 만큼 그만큼 우리가 이제 어떤 소득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화되고 그것은 가진 자로 계속 가게 되더라. 특히 미국의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46%를 차지하고 있고 상위 1%가 20%를 차지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상위 10%가 50.6%.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소득 불균형이 심한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달성한 40년 만에 소득 불평등 속도를 우리나라는 20년 만에 달성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뭡니까? 자본주의 어떤 그 폐해가 빨리 이렇게 지금 전 사회를 지배하는 사회가 지금 우리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1인당 국민소득은 2017년도에 3만 달러 돌파했고 2030년이면 4.7만 달러, 그 다음에 2050년이면 5만 7천 달러를 돌파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결국은 그게 올라가더라도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면 결국은 가진 자들이 더 가져가고 불평등이 심화된다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현대 자본주의가 우리가 세습 자본주의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게티가 21세기 자본에서 강조를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결국 뭐냐면 세습 자본주의라는 거 뭐냐면 가진 자들이 계속 옛날에 우리가 뭡니까 아무리 노비가 일을 열심히 해도 이 사람 노비라는 신분을 탈피할 수 없듯이 이제는 자본가들이 결국은 계속해서 그 사람들은 자본을 더 향유하게 되고 또 못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 자본주의 어떤 노예로 접어든 사회로 지금 가고 있다. 제도의 변경이 없이는 이제 불가능하다는 이런 것을 또 저자가 강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득 격차는 사회 전반적으로 차별과 불평등을 불러오게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다 불만을 갖는다는 얘기죠. 근데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소득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불평등하느냐 문제인데 내가 소득이 적냐 크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이게 불평등하느냐가 사회에서
신뢰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불평등도가 높은 사회, 우리나라 같은 데죠. 그래서 여기는 최상위 계층도 불안에 시달린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우리가 부자들도 굉장히 이렇게 계속해서 자산을 늘리려고 이렇게 어떤 방법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산을 모으려고 하는 것은 고소득층이라도 자칫 실수하면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가 리처드 윌킨슨 노팅엄 대학 명예교수는 저서 불평등 트라우마에서 강조를 합니다. 자, 분배의 실패로 제가 많이 그 강의 때 보여드리는 그래프인데요. 이게 2015년도까지 우리가 쭉 이제 각 세계 밑에 이 녹색 그래프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게 지금 전 세계 62명의 부자, 예를 들어 빌 게이츠나 예를 들어서 주커버그 뭐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이렇게 굉장히 자산이 많은 이렇게 가장 자산이 많은 62명의 자산의 증가 속도이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노란 선은 전 세계 인구의 50%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정말 놀랍게도 2015년도에, 그러니까 불과 한 5년 전이죠. 5년 전에 62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크기가 전 세계 인구 35억이 갖고 있는 자산의 크기를 능가했다. 정말 이게 말이 됩니까? 62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35억 명을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보다 크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현재 분배 실패라고 하고 있고, 이것은 앞으로도 더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장에서는 노동자가 이제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2부는 월급으로 먹고 사는 시대가 끝나고 있다. 그래서 노동자가 필요 없는 기업들이라는 이슈로 말하는데, 자,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자본은 이제 노동자를 가까이 두고 싶지 않으며 이제 노동자가 기계에 늘 붙어 있지 않아도 생산성 효율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뭐 구글의 자율자동차라든지 AI를 통한 로봇이 지금 생산 라인을 지배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는 자본은 노동자를 굳이 둘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또 공유경제에 따라서 호텔이나 이런 데들도 자기들이 호텔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결국은 뭡니까? 플랫폼을 가지고 결국은 그걸 활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유경제가 도입이 되면은 일반 서민들한테 이게 혜택이 가야 되는데, 이 공유경제가 도입되면서 결국은 자본이 노동을 밀어내는 시대가 빨라지고 있고, 자본이 노동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비인간적인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최근에 뭐 드러난 뭐 새벽 배송 뭐 노동자들 뭐 사망 사건이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노동자들은 오히려 더 안 좋은 어떤 플랫폼이 되면서 오히려 플랫폼이 이제 굉장히 좋은 의미에서 플랫폼이 이게 공유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가진 자들이 그 플랫폼을 독점하면서 그 플랫폼에서 밀린 사람도 오히려 더 열악한 삶으로 전락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꼬집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장에서는 정규직 7.6%에 진입하기 위한 전쟁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IMF 이후에 외주 고용과 구조조정이 빨라졌다. 이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고, 자, 우리나라 취업준비생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는 인생을 걸고 끈덕지게 차례를 기다려 얻을까 말까 한 우리가 재산과 같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취준생들이 공기업이나 이렇게 대기업, 그 다음에 공무원 이런 데 목숨을 거는 이유는 바로 밑에 보신 것처럼 2018년도 공기업 평균 연봉이 약 8천만 원 정도 되는데, 한국 상위 10% 소득이 5,153만 원이니까 결국은 공기업에만 들어가게 되면 한국 상위 10%에 들어가니까 직장을 준비하는 취준생 입장에서는 내가 로또를 이렇게 기다렸다가 사가지고 당첨만 되면 평생이 보장되니까 이런 거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그만큼 우리가 불균형이 심화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7.6%한 거 뭐냐면, 정규직이면서 대기업이면서 노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7.6%에 불과하다. 결국은 나머지 92% 이상은 결국은 다 뭡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근로자 중에서도 어떤 약자 입장에 처해질 만큼 근로자 간의 어떤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자, 6장에서는 제조업 고용위기, 보통 사람들의 위기하고 이제 거제나 통영의 조선업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조적 전환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필요한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소득 보장이 그 징검다리에 필요한 첫 번째 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업급여나 이런 걸로는 완전하게 징검다리가 안 되니까 아까 말했던
초기본소득이라든지 기본소득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혹시라도 내가 어떤 업종의 구조조정 또는 회사의 구조조정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어떤 일정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징검다리를 놔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7번째로 7장 로봇은 정말 일자리를 없애고 있을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도 많이 얘기 나오죠. 과연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고 AI가 활성화되면 일자리가 뭐 몇십억 개가 없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장에서는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1900년도 미국 농업 종사자가 노동인구가 41%인데 2019년도에는 1%가 그러니까 결국 노동인구 40%가 서비스업이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이 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018년도 우리나라의 계산원이 지금 캐시어가 39만 명이고 미국은 340만 명이고 우리나라는 택시기사, 셔틀버스 기사가 약 57만 명인데 미국 운전기사가 350만 명. 이 사람들이 만약에 자율주행차가 만약에 이게 활성화된다면 당연히 이 사람들 영향받겠죠. 심지어 이미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저도 이제 간혹 가다가 뭐 가족들하고 이마트 같은 데를 가서 보면 옛날에는 굉장히 캐시어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최근에 캐시어가 없어지고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그러니까 고객이 자동으로 계산하는데 오히려 이쪽이 훨씬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쪽을 이용하는데 처음에는 복잡했는데 생각보다 이쪽이 빠르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함을 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캐시어 입장에서는 안정된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이런 것들이 어떤 고용과 어떤 우리가 그 효용과의 어떤 역기능이 이제 각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 1953년에서 1999년도 생산성과 총 고용 증가율이 연평균 2.1%로 생산성이 올라가면은 고용도 증가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생산성이 올라가면 고용도 증가되는데 2000년 이후에는 생산성은 그대로 2.1% 증가하는데 고용 증가율은 0.5%. 그래서 최근에는 고용 없는 성장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대두될 만큼 이제는 기업이 아무리 돈을 벌어도 그것이 고용으로 증가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는 이제 자동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직원 한 명의 부가가치가 2000년도에는 약 1억 4천만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2017년도에 6억 1천만 원이 되니까 한 4배 이상 5배 정도가 순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삼성전자 직원의 한 명의 부가가치는 우리나라 1인당 GDP의 20배 수준이고 미국의 10배, 일본의 15배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훌륭한 회사라는 것도 되지만 반대로 보면은 삼성전자가 그만큼 직원 한 명당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 보니까 삼성전자가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산업용 로봇 대수를 많이 활용하더라. 한국이 미국보다 산업용 로봇 대수가 3배 반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는 고용보다는 우리는 어떻게든지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는 임금을 지급을 줄이고 기계로 대신하는 이런 것들로 가는데 문제는 고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풀어야 될 문제로 이것은 제도를 통해서 소득을 재분배해야 된다. 결국은 기업이 아무리 삼성전자가 이익이 많이 났다 하더라도 이것을 고용으로 늘리지 않으면 결국은 기업만 그 자산의 어떤 그 증가를 향유할 뿐이지 이게 민간이나 어떤 국가의 어떤 재정에 큰 이익을 못 주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재분배로 해서 풀어야 될 숙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은 우리가 월급으로 먹고 사는 시대가 끝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월급 없이 살 수 있을까? 아마 이 강의를 듣는 많은 우리 원우님들 중에서 상당수가 이제 급여소득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재 뭐 교수이지만 급여소득자 일종인데 우리가 월급이 만약에 내가 한 달 정도만 밀린다면은 과연 내가 내 생계가 유지가 될 것인가 하면은 아마 막막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월급은 본인이 딱 먹고 살 만큼만 지급을 해주는 게 월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노예노동으로 시작됐다는 얘기죠. 자본주의는. 그래서 월급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 대가로 받은 돈으로 나와 내 가족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 생명줄이 한 달, 두 달만 끊어지더라도 그만큼 특별한 어떤 자산이 없거나 특별한 과외소득이 없는 사람은 이제 힘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스웨덴 예테보리라는 기차역에서 영원한 고용이라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직원 한 명을 그냥
월 270만 원 주는 종신고용 프로젝트를 현재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뭐냐면 그러니까 직원 한 사람이 필요 없지만 그 사람한테 월 270만 원을 계속 주면서 종신고용을 해봐서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만약에 성공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의 일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그냥 기본소득처럼 주는 한번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본주의는 노예 노동으로부터 부의 축적을 했다는 얘기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업들은 결국은 어떤 그 생산성의 향상을 우리가 노동력을 더 어떤 고용을 늘리거나 아니면 노동자들에게 어떤 수익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본인들이 더 가져감으로써 부의 축적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월급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결국은 기업만 어떤 한 0.1% 해당되는 CEO하고 기업들이 가져가게 되더라. 그래서 월급이라는 것은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낸 부를 나누어 갖는 한 방식에 지나지 않는데 노력한 만큼의 보상 또는 성과에 따른 공정한 월급이란 개념은 허상일지도 모른다. 분명한 것은 이제 월급은 영원할 수 없다. 이것은 어떤 사회적인 구조도 자체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직업이 점점 없어질 것이라는 어떤 전제를 하게 되고 또한 어떤 거냐면 우리가 뭡니까 평생 우리가 직장을 다닐 수가 없죠. 직장에는 퇴직이라는 것도 있고 또한 뭡니까 본인이 어쩔 수 없지 뭐 이제 또 그만두게 되거나 이렇게 전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전업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우리가 월급 없이 우리가 이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고 해서 이 책에서는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나머지 우리가 소득의 미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